유명 코스플레이어 한 명이 버려진 캐리어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슬퍼하기보다 조롱과 비난이 먼저 쏟아졌고 사실 확인도 안 된 루머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피해자인 그녀는 죽어서까지 비난을 들었고 심지어 악역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지고 말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오늘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오후 5시 중국 저장성의 한 야산에서 노인 한 명이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를 확 찌르는 이상한 악취가 풍겨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이 냄새를 따라가 보는데 거기에는 오래 방치된 것 같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이 주변에는 파리랑 구더기 같은 이런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고요. 노인은 처음에 누가 또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렸나 생각하고 큰 의심 없이 캐리어를 열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마주한 건 심하게 부패해서 형체가 일그러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허겁지겁 경찰에 신고하게 돼요. 시신은 수습됐고 바로 신원 확인에 들어갑니다. 이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피해자는 당시 26살이던 여성, 가오이였죠. 근데 이 사람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중국 코스플레이 씬에서 꽤 유명했던 코스였습니다. 여기서 코스플레이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설명하자면 코스플레이는 코스튬 플레이의 줄임말로 애니, 게임 캐릭터의 의상, 머리, 또 분위기나 포즈, 심지어 말투까지 따라하는 팬의 문화예요. 중국에서는 이게 또 꽤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각종 행사나 페스티벌도 열리고 잘 나가는 코스어들은 진짜 연예인급으로 인지도가 생깁니다. 피해자 가오이는 씬에서 본명보다는 활동명인 키리시마 아이로 더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시신이 발견된 후에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녀가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그 시간 이후에도 가오이의 SNS는 계속 정상적으로 활동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좀 많이 부패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랜 시간 방치됐다는 건데 최근까지도 가오이의 웨이보나 틱톡, 위챗에 예전처럼 글이 계속 올라오고 팬들이랑 소통도 했어요. 심지어 주변 지인들과 문자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글들은 누군가 그녀를 흉내내면서 가오이인 척 업로드했다는 거죠. 자, 잠깐 여기서 가오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고 가야 하는데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막 꾸미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대학에 가서 애니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코스플레이를 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한 건데 어느 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게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웨이보에 업로드하게 돼요. 와, 근데 이게 반응이 진짜 완전 터진 거예요. 이때부터 퀄리티 높은 코스플레이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귀여운 얼굴에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거기에 털털한 성격까지 그냥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하루하루 갈수록 그녀의 팔로워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러던 2018년 가오이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웨이보에서 활동하던 유명 사진작가 전응력 파워와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이 이름만 들으면 약간 좀 뭐지 싶죠? 근데 이 씬에서는 이런 이름도 꽤 평범한 편이라고 해요. 약간 세고 기묘해야지 기억에 딱 남잖아요. 어쨌든 이 전응력 파워는 코스어 전문 사진작가였고 각종 이벤트를 돌아다니면서 그 코스어들을 촬영하곤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웨이보에 올려서 인기를 끌고 있었죠. 잘 찍는 사진작가랑 비주얼 좋은 코스어, 이 둘이 만나니까 반응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다가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둘은 커플 계정까지 만들어서 사진도 올리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더더욱 인기를 끌게 돼요. 그 뒤로는 행사, 상업 촬영, 홍보 모델 제의까지 줄줄이 들어오고 가오이는 본격적인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인기가 높아질수록 논란이 함께 따라오게 되죠. 2020년 가오이에게 치명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개물림 사건이에요. 가오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스트리머가 있는데 이 스트리머가 촬영과 방송을 도와주겠다면서 가오이의 집에 놀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안에 들어서고 얼마 안 가서 키우던 대형견이 그 스트리머의 얼굴을 물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사람도 스트리머잖아요. 얼굴이 돈인 직업인 거죠. 방송, 촬영, 협찬 다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상처가 나면 진짜 본업에 영향이 가잖아요. 이 일로 잔뜩 화가 난 스트리머에게 가오이가 좀 어이없는 변명을 하는데요. 이 개가 내 개가 아니라 엄마 개래요. 그러면서 애초에 네가 먼저 개 괴롭혀서 물린 거 아니냐, 이 스트리머를 약간 탓하듯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상대는 완전 열받죠. 성인인데 무슨 엄마를 앞세우냐, 스스로 책임져라.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웨이보에서 서로 메신저 캡처를 풀고 막 공개 저격까지 해요. 결국 합의는 실패했고요.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요. 중국 판결문을 보면 법적으로 개 주인은 가오이의 어머니로 인정됐고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7,800위안, 하나로 한 16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미지는 이미 크게 완전 금이 가버렸잖아요. 이때부터 동료들이랑 업계 사람들도 가오이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커리어에 직격탄이 되는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2020년 6월 남자친구였던 저능력 파워가 웨이보에 결별 선언을 올리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공개 연애했으니까 이별했다 얘기하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붙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는 긴 글과 함께 무슨 사진들을 쫙 올리면서 가오이가 트위터나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 수위 높은 본인 사진과 영상, 착용하던 속옷 등을 판매했다. 이런 폭로를 쏟아냅니다. 이거는 코스플레이 커뮤니티 전체에 큰 충격을 줬어요. 진짜 걔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반응부터 아니 이게 진짜든 가짜든 헤어진 감정 가지고 폭로를 하는 건 좀 비겁하지 않나? 라는 비판까지 여론이 딱 반으로 갈려요. 이 와중에 일부 네티즌들은 성매매 의혹까지 얹어서 루머를 더욱더 크게 부풀립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진짜 입증된 적 없는 루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가오이에게 악플이 정말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계정 신고까지 누적되면서 그녀의 메인 웨이보 계정도 정지당해요. 온라인 커리어는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죠. 이 모든 걸 겪으면서 가오이는 불안장애, 우울증을 겪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에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가던 2020년 여름,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죠. 인터넷 방송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등장해요. 해당 방송은 슈퍼카로 여성 게스트를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컨셉의 라이브였는데요. 여기에 가오이가 나온 거예요. 방송 속 그녀의 모습은 예전이랑 꽤 달랐습니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고 평범한 직장 생활에 소소한 방송을 하는 조용한 근황을 전했죠.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점차 다시 모델 활동을 하면서 커리어를 복구하고 있었죠.
이러던 중에 그녀의 사망 소식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은 바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찾아내요. 가오이가 사라졌다고 추정되는 날짜인 5월 27일, 한 남성이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택시에 싣고 시신이 발견된 그 야산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캐리어는 산에서 발견된 그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과 동일한 모델이었고요. 경찰은 이걸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그 남성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곧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의 정체는 당시 38살이던 리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 가오이의 남자친구였어요. 그의 정확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아서 성인 리 씨라고 계속 부를게요. 자, 체포된 리 씨는 자신이 가오이를 살해한 게 맞다라면서 범행을 인정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선 이 커플이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인지 알아봐야겠죠. 자,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건 가오이가 한창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루머에 악플에 커리어 붕괴까지 세상이 다 그녀를 등돌릴 때 리 씨 홀로 끝까지 그 옆에 남아서 응원하고 도와줬죠. 사실 리 씨는 가오이의 오랜 팬이었거든요. 온라인에서만 응원하던 팬에서 직접 만나서 또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됐고, 이렇게 만남이 쌓이면서 연애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다 좋기만 했어요. 근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리 씨의 말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했대요. 막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무릎을 꿇리게 하거나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심지어 헤어지기 싫으면 돈 내놔라 막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해요. 자기는 연애 내내 가스라이팅 당했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가오이 지인들은 입을 모아서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오히려 가오이가 너무 헌신적이었고 남자친구 리 씨는 능력도 없이 그녀 옆에 딱 붙어 살았다는데요. 사실 리 씨는 겉보기엔 따뜻하고 든든한 애인 같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했다고 해요. 게다가 리 씨는 가오이보다 12살이나 많고 이혼 경력도 있었어요. 뭐 이것저것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수익이 없어서 무직에 가까운 상태였죠. 그래서 둘이 함께 살면서 생활비 대부분은 가오이가 부담했습니다. 외식을 해도 항상 계산하고 월세도 다 그녀가 냈죠. 게다가 2023년쯤에는 리 씨의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병원비부터 간병까지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주변에서는 가오이가 너무 헌신적인 거 아니냐라면서 걱정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럼에도 그녀는 다들 오해하는 거다. 남자친구한테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좋은 점이 정말 많다. 항상 감싸줬죠. 그리고 이 사이에 조금씩 그녀의 업계 활동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활동명을 키리시마 아이로 바꾸고 중국 주요 플랫폼에서 하나둘씩 복귀하면서 팬층을 다시 모으고 있었죠. 그러던 2024년 5월 25일, 이날 가오이는 남자친구와 함께 촬영 현장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입은 옷에 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이거 좀 묶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리 씨가 이 끈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제대로 묶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촬영이 지연되니까 가오이도 좀 눈치도 보이고 조급해졌죠. 그래서 그냥 내가 묶을게 하고 직접 묶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리 씨의 표정이 싹 변합니다. 그러더니 끈을 확 잡아당겨서 그냥 뜯어버려요. 순식간에 현장 분위기 완전 싸해졌죠. 가오이는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이러면서 툭 치니까 리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촬영 현장을 휙 떠나버립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날 밤 리 씨는 가오이의 친구에게 갑자기 나 지금 병원인데 좀 와달라 연락을 합니다. 정작 검사를 해보니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좀 꾀병 같았대요. 가오이 입장에서는 촬영장에서 행동부터 한밤중에 갑자기 나도 아니고 내 친구를 병원에 불러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어찌저찌 리 씨네 커플과 친구까지 세 사람은 가오이네 집으로 우선 돌아오는데 분위기 완전 싸했죠. 친구는 한참 눈치를 보다가 먼저 들어가 보겠다라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집을 나서는 친구에게 가오이는 들어가서 쉬라고 정말 미안했다 괜히 패키친 것 같다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그녀가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알려진 건 딱 하나죠. 리 씨가 근처에서 시칼을 미리 샀고 그 칼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이거요. 그렇게 가오이를 살해한 다음 날 리 씨는 시신을 캐리어에 담고 택시를 호출해서 야산까지 이동했어요. 그리고 비탈길에 가방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 범행 후에는 자기가 여자친구인 척 SNS를 계속 업로드했던 거죠. CCTV 영상에다가 리 씨의 자백까지. 사실상 범인 확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재판 관련 소식은 단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재판 정보가 비공개 처리된다고 해요. 특히 피해자가 여성 유명인이거나 온라인 여론이 막 과열됐을 때 판결문부터 재판 날짜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 사건도 딱 그 케이스라고 봐야 해요. 그저 리 씨가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이 사건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전반이 다 밝혀진 이후에도 중국 온라인 여론은 이상할 정도로 가오이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쟤 남친 돈 뜯다가 벌 받은 거다. 원래 남자 등쳐먹던 애 아니야? 심지어 과거에 그 개물림 사건까지 끌고 와서 다시 막 욕하기 시작했죠. 근데 정작 그녀와 함께 일했던 스태프, 클라이언트 동료들은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가오이는 일할 때 정말 성실했고 팬들에게도 따뜻했다고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가오의 이미지는 악역과 착한 피해자 이 두 가지로만 완전히 분리돼서 극단적으로 소비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물론 가오이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흔들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던 평범한 26살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 이렇게 자극과 루머를 먼저 소비하는 인터넷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3살이던 초우아이는 건강한 외모와 밝은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아쿠아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홍콩 현지에서도 꽤 알려진 인플루언서이자 요가 강사였죠. 그녀는 일상 속 모습과 요가나 운동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하면서 많은 팬들과 소통해왔어요. 특히 영하고 진취적인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도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이미 홍콩에서 요가 강사로서 성공을 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미국으로 3개월간의 유학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홍콩에서의 커리어나 인지도가 일시적으로 단절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고 정말 큰맘 먹고 유학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우아이는 2022년 6월 30일 새벽 2시 비행기로 미국 출국을 예약해둡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6월 29일 오후 4시, 그녀의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딸 짐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녀의 자취방을 찾았죠. 근데 이미 거의 정리가 끝나 있더라고요. 역시나 성격답게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겨둔 모습이었고 부모님도 안심한 듯 그냥 편하게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출국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던 오후 10시쯤 부모님은 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몇 번을 걸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유학 앞두고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마지막 시간을 보내느라고 못 받았을 수도 있죠. 부모님은 왠지 모른 불안함을 애써 눌러가면서 출발 전에 한 번 더 전화해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30일 새벽 출국 직전 다시 걸어본 전화에도 여전히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부모님 전화를 출국도 하기 전에 한 번도 연락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부모님의 불안은 급기야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직접 딸의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밖의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 딸이 정말로 출국을 했다면 반드시 챙겼어야 할 여행용 캐리어가 그대로 집에 놓여있던 겁니다. 설마 아직 안 떠난 건가? 불안한 마음에 곧장 항공사에 확인 전화를 넣었고 딸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순간 온몸에 싸한 감정이 스쳤죠.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우선 초우아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CCTV 영상부터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포착됩니다. 6월 29일 오후 4시 34분, 한 남성이 초우아인의 자취방에 방문하는 모습이 찍혀있던 겁니다. 그리고 6분 뒤인 4시 40분,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있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꽤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경찰이 혹시 초우아인의 가족들은 그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영상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바로 말해요. 이 남자 우리 딸 전 남자친구예요. 로춘밍이요. 자, 신원 확인됐고 경찰은 곧장 그에게 전화를 해서 전 여자친구 행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은 냉정해요. 비행기 안 탔음 개인용 제트기라도 탔겠죠. 알게 뭐예요. 이제 여자친구도 아닌데. 아니 아무리 전 여자친구라고 해도 자기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건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경찰은 우선 마지막 이동 경로라도 찾기 위해서 그의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이 함께 리츠칼튼 호텔을 향한 걸 확인해요. 두 사람은 106층 객실에 체크인했고 다음날 30일 새벽 로춘밍만 홀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초우아이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다. 경찰은 이게 바로 수상하다고 판단했고 그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6월 30일 저녁 로춘밍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직접 나타난 겁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수하겠다고 리츠칼튼 호텔에 방 키를 제출했죠. 경찰은 그에게 뭘 자수하겠다고 한 건지 자세히 물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그를 추궁하기보다 현장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고 해당 호텔로 곧바로 출동하게 됐죠. 여기가 심지어 그 마지막 행적지였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6월 30일 밤 10시 경찰은 그가 건넨 키로 문제의 객실의 문을 여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고 말아요. 객실 안은 몸싸움이라도 있었는지 물건들이 막 어지럽게 쓰러져 있고 침대, 벽, 바닥 할 거 없이 온통 피범벅이에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자 욕조는 핏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초호화인의 시신도 발견됐죠. 그녀는 옷과 신발을 모두 착용한 상태였고 팔, 다리, 몸 앞뒤 할 거 없이 전체에 걸쳐서 30군데 이상 칼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 가슴 부위에 집중된 8개의 자상과 목의 베인 상처가 치명상이었을 걸로 추정됐죠. 이 사건의 전말을 더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이 남자, 이 로춘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춘밍은 어렸을 때부터 홍콩 무술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었는데요. 실제로 여러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고 홍콩 무술계에서는 나름 잘 알려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선수 생활을 아예 접고 직업도 없이 백수로 지내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언제나 옷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겼나 궁금하시죠? 알고 보니까 이 인간 진짜 최악이에요. 그는 언제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맨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걸 유흥비로 탕진했고요. 혹시라도 그 여자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과거에 몰래 관계할 때 찍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막 협박까지 합니다. 아주 저질이죠. 그가 초호화이인과 만난 건 1년 전인 2021년 4월 파티에서였습니다. 로춘밍은 그녀의 예쁜 외모에 첫눈에 반했어요. 초호화인 또한 그의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까지 금방 호감이 생겼죠. 두 사람은 운동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친해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여느 커플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로춘밍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기 시작했고 생활비도 모두 그녀에게 의존했죠. 당시 초호화이는 직업도 없이 용돈 받아 쓰는 그 남자친구가 좀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일 구할 때까지만 도와주자라면서 그를 걷어줬던 겁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심지어 반년이 지나도록 그는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이 모습에 초호화이는 점점 실망했고 결국 2021년 11월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줄로만 알았지만 로춘밍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그는 이별 후에도 초호화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혹시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이 그냥 필요했던 걸까요?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갔습니다. 그는 끝내 초호화인을 잡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전에 몰래 찍어둔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거예요. 근데 초호화인은 인플루언서잖아요. 사진이 순식간에 퍼질 게 뻔했죠. 인플루언서의 삶도 끝이겠다는 생각에 정말 그녀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고 전 남자친구한테 끌려다닐 순 없잖아요.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경찰에 신고하게 돼요. 결국 로춘밍은 경찰서에 불려왔고 경찰 입회 하에 모든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고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초호화이는 그간의 정도 있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신고도 취소해줬고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로춘밍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신고한 초호화인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혔죠. 그 와중에 그녀가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27cm 길이의 식칼도 준비했죠. 그 후에는 전 여자친구인 초우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미국 간다는 소식 들었다. 그 전에 내가 빌린 돈 좀 갚고 사과의 의미로 근사한 곳에서 저녁 대접하겠다. 약속을 잡습니다. 29일 오후 4시 40분. 조우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따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객실 문이 닫히자마자 품속에서 숨겨둔 칼을 꺼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조우아인도 격렬히 막 저항하면서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로춘밍은 정말 마구잡이로 보이는 모든 곳을 찔렀어요. 끔찍한 고통에 결국 그녀는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자 로춘밍은 그 위에 올라타서 심장과 목을 노려 8차례나 더 찌릅니다. 그렇게 초우아이는 현장에서 직사하고 말아요. 이후 로춘밍은 그녀를 욕실로 옮겼고 칼과 시신을 욕조에 넣고는 물을 틉니다. 그리고 모든 게 물에 잠기자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자기 혼자 방을 나왔던 겁니다. 네, 이미 갈아입을 옷도 다 챙겨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피해자의 핸드폰도 챙겨 나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핸드폰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을 걸로 추측될 뿐이죠. 로춘밍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살해 동기를 알 수 없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호텔을 빠져나온 그는 범행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알려졌으니까 연락이 없더라도 한 3개월까지는 잠잠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너무 허술했어요.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전부 다 찍혀 있었고 방에는 피 묻은 로춘밍의 옷과 또 지문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아마도 직접 자백하지 않았더라도 금방 다 들통났을 겁니다. 한편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만남을 가진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해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 또한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죠. 그녀의 유족들은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근거 없는 비난과 과도한 억측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디 선 넘는 말들을 멈춰주길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말해요. 하늘은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할 거고 잘못을 지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피해자의 범행 정황은 명백하지만 홍콩 사법 절차상 살인사건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죠. 홍콩 법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종신형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꿈 많던 23살 청춘의 삶을 앗아간 범행 앞에 뭐가 됐든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겠죠. 제발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